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게 시작하는 문법 입문 디즈니 겨울왕국 제1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 선생님입니다. 자,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겨울왕국이라는 영화를 바탕으로 한 원서를 40강에 걸쳐서 함께 읽어 나갈 겁니다. 이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뭐 어떤 영화인지는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었고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어떤 그런 영화로서 사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영화가 재밌었던 만큼 이제 우리의 원서도 그만큼 재미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40강 내가 정말 즐겁게 재밌게 영어를 공부해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해 주셔도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서만 읽을 거냐 하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원서도 재밌게 읽을 거지만요, 함께 영어의 규칙이죠, 문법도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이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어의 규칙을 알아야, 다른 말로 영어의 그 문법을 알아야 우리가 원서를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는 만큼 보인답니다. 문법을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뭔가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법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원서를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40강 동안 원서 읽기와 어떤 그런 문법 공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해보시면서, 그런 어떤 각오를 한번 다져보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1강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봤어요. 적어놨죠? 영어의 구조 파악하기 첫 번째 시간이라고. 어떤 그 오늘의 목표, 이번 문법 강의의 제목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어의 문법을 쭉 공부를 해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선 영어란 게 뭔지, 어떻게 생겨먹은 친구인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영어란 무엇이다, 어떤 그 영어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자, 굉장히 이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영어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해놓으셔야 1강, 2강에 걸쳐서 말이죠. 그래야지 나머지 38강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그 문법적인 사항들이 이게 머릿속에 탁탁탁탁 잘 정리가 돼 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강과 2강이 자, 집중 쫙 해주시면서 좀 본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어는 뭡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영어를 1년 공부했든 5년 공부했든 10년을 공부해왔든 영어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뭔가요?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영어라는 것은요, 결국 요리입니다. 요리. 적어놨죠. 요리. 무슨 말이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리를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뭐가 필요한가요? 먼저는 재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그 요리를 만들어 갈지를 설명해주는 조리법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뭔가 먹을 만한, 먹음직스러운 그런 요리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리에 재료와 조리법이 필요하듯 영어에도요, 재료와 조리법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어의 재료는 그럼 무엇이냐? 요거 이제 단어가 되겠고요. 그렇죠? 모든 말은 이제 단어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라는 것도 단어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떤 그 재료가 되겠고, 영어에 있어서의 그럼 조리법은 뭡니까? 어순이 되겠습니다. 어순이란 말이 약간 어색하신 분들 계신다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어가 이제 한자로 그냥 말이란 뜻이에요. 말을 하는 순서란 의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어순은 요 재료인 단어들을 어떤 순서로 나열할 것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죠. 요리도 뭐 어떤 재료를 먼저 넣어서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는 게 조리법이듯이 이제 영어에 있어서의 조리법은 이 어순, 어떤 단어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나열하면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 결국 영어는 그래, 재료와 조리법으로 단어와 어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한다는 건 결국은 그래서 뭐다? 단어를 공부한다는 것이고 이 어순을 공부한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렇죠? 영어 공부는 단어 공부고 어순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쉬운 것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워하는 걸까요? 제가 뭐 영어를 지금 수년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면서도 영어가 참 쉬워요라고 말하는 학생분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모두들 영어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따져보면 이렇게 쉬운데 왜 그러냐? 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어에는 이제 대략 한 50만 개 정도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대략 한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의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주면 그러면 뭐 원어민 수준의 99% 가까워진다라고 해요. 원어민들도 그냥 일상적으로는 15,000개에서 2만 개 내외 정도의 어휘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단어를 열심히 공부하신단 말이죠. 좋아요. 단어를 공부하는 거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습관입니다. 중요한 건요, 근데 단어를 공부할 때는 이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품사라는 겁니다. 단어를 공부할 땐 그냥 뭐 뜻만, 스펠링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각각의 단어가 어떤 품사인지를 우리가 신경 써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품사가 뭔지 역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단어를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어떤 그 비슷한 뜻들, 비슷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녀석들을 볼게요. 자, James 하면은 사람 이름이죠. 사람을 부르는 말이고요. Flower 하면 꽃, 식물 중에서도 꽃, 뭔지 아시잖아요. 그 꽃을 부르는 말입니다. book 하면은 사물들 중에서 책이란 사물을 이제 우리가 부르는 말, book이라고 한단 말이죠. 요 단어들의 어떤 그런 특징을 묶어보자면 얘네들은 다 뭡니까? 뭐 사람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뭐 식물이 됐든 뭔가를 이제 부르는 말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데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명사라고 불러요. 문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명사란 단어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고 품사입니다. 명사가. 명사란 게 품사의 한 종류로서 명사라는 품사를 갖고 있는 단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 다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뭔가를 부르는 뭔가의 이름의 기능을 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렇죠? 요것도 볼게요. 여기 있는 요 두 단어. read 하면 이제 읽다라는 뜻이고요. like 하면은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요 두 단어도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뭡니까? 이제 공통점이 한 2개 정도 쉽게 찾아지죠? 그렇죠? 첫 번째로는 뭔가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의미상으로. 요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해석할 때 보면 우리나라 말로 둘 다 뭐뭐 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끝난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특징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한데 묶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동사라고 또 불러요. 역시나 동사라는 것도 품사의 한 종류로서 뭔가 그 동작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을 우리가 한데 묶어 부르는 이름인 거잖아요. 사실은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역시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얘네들은 이제 뭔 거예요? 명사 대신하여 쓰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대명사라고 부르는 그런 품사들이 되겠고 얘네는 이제 접속사, 얘네들은 감탄사, fast, 빠르게, easily, 쉽게. 얘네들은 부사, in, 안에란 뜻이죠. for 하면 위해서란 뜻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치사, interesting, 뭐 흥미로운, pretty 하면 예쁜. 이런 녀석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형용사라고 부르는. 사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어떤 그 품사들로서 제가 단어들을 이렇게 딱딱 묶어놓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다시 좀 포인트로 돌아오자면 요 품사.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품사라는 거예요. 품사는 그래서 결국은 뭔 거다. 단어들의 종류인 건데 이 종류를 어떻게 나눴다? 뜻이라든지 그 각각의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어가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그렇죠? 의미와 기능에 따라서 단어들을 딱딱 나눈 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부르고 영어에는 이 품사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명사와 동사가 뭐 가장 대표적인 그런 품사로서 제가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놓은 건데 이 품사라는 걸 우리가 언제나 신경 쓰면서 단어를 외워줘야 사실은 우리는 그 단어를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란 건 결국 뭐다? 요리다.
그런 측면에서 영어에는 뭐가 필요하다? 재료와 조리법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재료는 결국 단어가 되는 거고 영어의 조리법이라는 거는 어순, 이 단어들을 나열하는 순서, 그 어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들을 나열해서 문장을 만들m에 있어서요 규칙, 그 규칙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영어 문장은요 명사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를 위치시킴으로써 시작이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자, 어순이라는 게 다시 한번 뭐라 그랬습니까? 단어들을 나열하는 순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 단어나 아무렇게 나열하면 문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렇잖아요. 요리도 요리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라면을 예를 들어 볼게요. 라면. 가장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물을 끓여야죠. 그렇죠?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 팔팔 끓을 때 뭐 하면 돼요? 스프랑 면을 넣으면 되죠. 그럼 요리가 완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한 3, 4분 정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 이 순서를 바꾸면 라면이 안 됩니다. 그쵸? 물이 안 끓었는데 물을 예를 들어서 냄비에 넣지도 않았어. 근데 거기다가 면이랑 스프를 넣고 막 불로 그럼 그냥 타지. 라면이 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아무 단어나 아무 순서로 나열하면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 그리고 정해진 품사들을 그 순서에 맞춰서 넣어야지만 문장이 완성되는데 그 첫 번째 어떤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규칙이 뭐냐면 모든 문장은 명사 그리고 동사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명사를 놓고 동사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명사는 동사 한다라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James reads. James, 아까 우리가 봤죠?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명사잖아요. 그리고 read 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읽다라는 동사죠. James reads. 그래서 뜻이 어떻게 돼요? James는 읽는다.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갖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명사가 뭔지 모르고 동사가 뭔지 모르면요. 이런 문장을 우리는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명사 그리고 동사를 넣어야지만 명사는 동사한다라는 의미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명사가 뭔지 모르고 동사가 뭔지 모르면 이런 문장을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품사를 안다는 건요. 어떤 그 내 재료들이 내 냉장고에 들어있는 재료들이 각각 어떤 맛을 내는지를 안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설탕이 단맛을 내는지 짠맛을 내는지, 그렇죠? 소금이 짠맛을 내는지 단맛을 내는지 이걸 알아야 요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품사를 공부한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단어가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마다 요 품사라는 것을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품사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어를 이만큼 공부해 놓고도 그걸 활용해서 영어를 잘할 수가 이제 없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자, 먼저 그래서 어순으로 따져보자면 명사, 동사 이렇게 놓으면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다가 이제 재료들을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다 명사 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리에 재료를 추가하면 언제나 그 요리의 맛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명사, 동사 근데 그 뒤에 명사까지 붙었어? 그럼 이제 해석되는 문장의 뜻이 당연히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란색 명사는 동사한다, 보라색 명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문장, 요거 예문을 한번 볼게요. James reads books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임스는 읽는다. 요 의미가 추가된 거죠. 책들을. 제임스는 책들을 읽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요런 게 어순이라는 거예요. 내가 품사를 알고 그리고 그 품사를 적절한 순서로 이렇게 나열하면 문장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어인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길게 가볼게요. 자, 재료를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명사를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요 경우에는 이제 요런 문장을 만들게 돼요. 명사는 동사 해준다. 그쵸? 그냥 동사 한다가 아니라 동사 해준다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명사에게 명사를. 뭔가 재료가 추가될 때마다 이렇게 뭔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이 해석 방법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걸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문을 한번 보자면 이런 거 볼 수가 있겠죠. James reads Susan books 해서 제임스는 이제 그냥 읽는다가 아니라 읽어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사 다음에 명사가 두 개 나온 경우에는 요거를 뭐뭐 해준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는 읽어주는 거예요. 수잔에게 뭐를? 책들을. 수잔이 뭐 잘 때
뭐 말하자면 수잔이 뭐 제임스의 여동생이야. 그래서 제 수잔이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이야기책을 뭐 이렇게 읽어준다. 잘 잘 수 있도록. 뭐 요런 어떤 그런 문맥 속에서 나올 만한 그런 문장.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실 이 정도 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뭐다? 영어는 뭐다? 요리다. 그런 측면에서 단어라는 재료가 필요하고 근데 그 단어를 공부할 땐 이제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품사가 뭔지를 우리가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품사를 신경 쓰면서 품사에 유의해서 정해진 어떤 그런 순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정해진 순서에 맞게끔 딱딱딱딱 단어들을 나열해주면 근데 그냥 아무 단어나 막 나열하면 되는 게 아니고 품사에 맞춰서 그렇죠? 명사, 동사, 명사, 명사 이런 식으로 품사에 맞춰서 정해진 순서에 맞춰 단어들을 딱딱딱딱 나열해주면 그러면 각각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갖는 문장들을 우리가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쉽게 정리해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문장의 구조라고 불러요. 우리가 여태까지 본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문장의 구조인 겁니다. 명사, 동사 이렇게 넣으면 뭐예요? 뭐뭐는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명사, 동사, 명사 하면은 파란색 명사는 보라색 명사를 동사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 문장을 만들게 되는 거고 명사, 동사, 명사, 명사 하면은 파란색 명사는 하얀색 명사에게 보라색 명사를 동사해준다 뭐 이런 식의 또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문장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 문장의 구조들을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해서 품사란 게 뭔지, 그렇죠? 명사란 게 뭔지, 동사란 게 뭔지 이런 품사들을 공부해주고 이 각각의 품사를 어떤 식으로 나열하니까 어떻게 해석되더라.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해주는 게 결국 이게 그냥 영어 공부라는 것인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만 좀 더 강조를 할게요. 영어에서는 이 어순, 단어들을 나열하는 순서가 굉장히나 중요해요. 아무 단어나 막 아무렇게 나열한다고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지금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세 개의 어순이거든요. 명사, 동사, 아니면 명사, 동사, 명사, 아니면 명사, 동사, 명사, 명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품사에 맞춰서 순서대로 딱딱 나열했을 때만 이제 제대로 된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그걸 좀 우리나라 말이랑 비교를 하자면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건너뛰었네요. 문장의 구조라는 게 결국은 그래서 품사와 어순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건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제가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영어에서의 어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우리나라 말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제임스는 읽어준다 수잔에게 책들을.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예문이거든요. James reads Susan books.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요. 어순, 단어들이 나열된 순서가 바뀌어도 문장의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 읽어준다가 제일 뒤로 왔죠. 제임스는 수잔에게 책들을 읽어준다. 이렇게 말해도 뭔지 알겠죠. 같은 의미죠. 이번에는 제임스를 여기로 가져왔어요. 수잔에게 책들을 제임스는 읽어준다. 평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할 일은 크게 없지만서도 누가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뭐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죠.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아까부터 우리가 보던 문장과 여전히 의미가 같다는 걸 또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때요? 책들을 제임스는 읽어줘 수잔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의미도 전달이 되고 방금 전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문장들과도 의미가 계속해서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 조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뭐는, 뭐뭐을, 뭐뭐 한다, 뭐뭐에게 요런 조사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사실 이 어순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사만 잘 붙여주면 어떤 말이 뭐 제일 앞에 나오고 어떤 말이 제일 끝에 있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이 순서를 꼭 맞춰서 말을 해야 되고 순서에 따라서만 문장이 해석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의 순서를 막 바꿔주면 문장의 의미 자체가 바뀝니다. 보세요. James reads Susan books 하면 제임스는 읽어준다. 수잔에게 책들을 이렇게 되죠. 수잔이랑 제임스를 바꿔주면요. 의미가 바뀌어요. 수잔이 읽어준다는 거예요. 제임스에게 책들을. 같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의미가 바뀌었죠. 이번에는 books. 얘도 명사니까 어쨌거나 제일 앞에 또 위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Books read James Susan.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긴 하거든요. 책들이 읽어준다는 거예요. 제임스에게 수잔을. 무슨 말이에요? 책이 제임스에게 수잔을 읽어준다는 게. 말은 안 되죠. 말은 안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명사, 동사, 명사, 명사로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 맞고
그러니까 의미가 이상할 뿐이지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는 않았거든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뭐다? 우리나라 말은 어순이 막 바뀌어도 사실 문장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가 하면 영어는 단어들의 어떤 그런 순서가 바뀌는 순간 문장의 뜻도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 그만큼 영어에서는 이 어순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영어라는 게 결국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을 잡는 그 정도까지만 딱 1강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전 정말 만족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1강 그리고 2강까지는 영어라는 게 뭐다라는 구조를 크게 잡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이에요. 이 1강과 2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나머지 38강의 강의들이 정말 쉬워질 거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자, 잘 들어주세요. 마지막 복습이니까. 영어는 결국 뭐다? 요리다. 그런 측면에서 요리가 그러하듯 영어에도 재료와 조리법이 필요한데 그 재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단어인 거고 조리법이 뭐냐 하면 이 어순, 단어들을 나열하는 순서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단어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가야 되는데 근데 단어를 공부할 때 언제나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다? 그게 품사라는 것이죠. 품사는 단어들의 의미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요 단어들의 종류를 나타내는 말인 건데 이 각각의 품사에 따라서 품사를 우리가 이제 유의하여서 어순에 맞게끔 딱딱딱딱 단어들을 나열하면 그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문장의 구조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해서 결국 영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단어, 특히나 이제 품사에 신경 쓰면서 단어를 공부한다는 거고 그 각각의 품사들이 어떤 어순으로 들어가서 어떤 문장의 구조를 이루는지 어떤 문장의 구조를 이룬다는 건 결국 요런 식으로 나열되면 이렇게 해석되고 요런 식으로 나열되면 저렇게 해석되고 저런 식으로 나열되면 저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요걸 이제 공부하는 것. 영어 공부라는 게 결국은 그런 거다. 품사를 공부하고 어순을 공부함으로써 요런 구조를 가지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요거를 공부하는 것이 결국 영어라는 거.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개념적인 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요 여러분. 제 어떤 수년간의 영어를 가르쳐온 노하우와 그리고 제가 스스로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떤 그런 느꼈던 그리고 알아챘었던 그런 또 노하우들 두 가지 노하우를 다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개념 영어라는 게 단어 즉 품사 그리고 이 품사를 어떤 어순으로 나열해서 어떤 문장 구조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배우는 거구나.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사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헷갈려 하셨던 많은 것들을 이제 술술술술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밀의 열쇠를 갖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오늘의 내용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강의의 문법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던 원서 읽기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